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건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저와는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일이었지만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면서 마치 저한테 일어난 일처럼 착각해서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뒤에 제가 봤던 방송에 나왔던 어떤 사연보다 더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일을 실제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애를 못 낳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지경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제 친구는 인간 이하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짓을 제게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제가 시댁과 남편에게 받은 고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나쁜 기억은 지우려고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법이라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숨겨왔던 저의 상처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말씀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나면 저를 짓누르고 있는 답답함이 조금은 없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는 중고차를 사고 파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된 건 순전히 저 때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중고차 매매상에 격리로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얼굴이 예쁘고 일도 잘해서 아버지는 엄마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번 데리고 놀다가 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만든 다음에 술을 먹여서 취한 엄마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당연히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어리고 예쁜 엄마를 그냥 몇 번 만나다 마는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몇 번을 만난 후에 아버지는 엄마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는데 엄마는 이미 저를 임신한 뒤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당장 애를 지워버리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저는 하마터면 세상 구경조차 못할 뻔하다가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매달린 엄마 덕분에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한 번씩 술이 취하시면 한숨을 쉬면서 아휴, 민정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일 없었어 라고 하셨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게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친구였어요. 인기를 끄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저희들과는 다르게 소영이는 타로카드라든지 관상이나 손금을 보면서 타고난 운명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을 치는데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친구들은 그런 소영이가 신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이는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이 되면 항상 사주나 관상에 대한 책을 볼 정도였어요. 소영이가 어린 나이에 사주나 관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소영이의 아버지는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난 박스무당이었습니다. 소영이의 아버지가 박스무당이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소영이는 제게 아버지가 왜 박스무당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소영이의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소장농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자기 땅이 없이 그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잣집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잣집의 3대 독자 외아들이 갑자기 신병에 걸려버렸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외동아들이 어느 날부터 귀신이 보인다고 헛소리를 하더니 알아 누웠던 거죠. 며칠 동안이나 열이 나고 몸을 부들부들 떨어대면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와서 약을 처방해서 먹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한 무당을 불렀는데 무당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귀신들이 모두 모여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작기들을 내쫓는 구판을 벌인 다음에 외동아들이 신병에 걸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박수무당이 될 팔자야. 신령님이 아들로 삼겠다고 하시니 당장 내린굿을 받고 무당이 되어야 돼. 안 그러면 네 아들 죽어. 3대 독자의 집안에 장손이 박수무당이 될 팔자라는 말에 그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무당을 붙들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무당이 될 팔자를 피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은 인간의 힘으로 타고난 팔자를 바꿀 순 없지만 사정이 딱하니 특별히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무당은 외동아들을 데려가는 신령의 눈을 속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외동아들과 사주가 같은 남자애를 골라서 내린굿을 해서 둘의 사주팔자를 바꿔버리는 방법을 쓰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외동아들과 같은 나이의 소영의 아버지가 그를 대신해서 박수무당이 될 팔자를 받는 것으로 낙점이 되었다고 해요. 그 집안의 어른들은 소영이 할아버지에게 많은 돈과 논을 줄 테니 아들을 무당으로 만들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도저히 거부하기 힘든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영이의 아버지에게 내린굿을 받게 하고 박수무당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외동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모 덕분에 팔자에 없는 박수무당이 된 소영이 아버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몇 년이 지나면서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신년 운세를 보러 찾아온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반해버린 소영이 아버지는 그녀에게 지금부터 열흘 동안 굿당을 차려놓고 자기와 함께 정성을 들이며 만사가 대통한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소영이 아버지의 말만 믿고 열흘 동안 그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소영이 아버지는 그녀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신령님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가졌으니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면 큰 애군이 찾아와서 급사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그는 여성을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 말에 겁이 난 여성은 그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요. 박수무당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소영이는 어려서부터 점을 치는 걸 보면서 자라왔고 자연스럽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소영이에게 손금을 봐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소영이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풀이를 해주곤 했습니다. 넌 생년선이 길어서 오래 살 거야. 재물복도 제법 있는 편이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진 않겠어. 그런데 민정이 넌 자식복이 없네? 내가 자식복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기에 너 자식이 없는 팔자야. 소영이는 제 팔자에는 자식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전 소영이의 말을 그저 우스갯소리 정도로 생각하고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영이가 한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소영이에게 재미삼아 손금이나 타로카드 점을 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아주 현실적인 걸 소영이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소영아, 이번 기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니?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나랑 잘 될 것 같아? 이런 걸 묻기도 했어요. 그러면 소영이는 피시고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나도 몰라. 난 겉으로 드러나는 정계를 보는 거지 예언을 하는 게 아니야. 소영이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지 허무맹랑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소영이는 자신의 정계에 대해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영이와 아주 친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소영이와 저는 그저 같은 반이기는 했지만 절친이라고 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저는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엄마의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격리를 맡고 있던 엄마가 모든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회사 공금을 조금씩 빼돌린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장부와 돈이 맞지 않자 아버지는 엄마의 외도를 의심했고 엄마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저를 누가 맡아서 키울 것인지를 두고 엄마와 아버지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당신이 맡아서 키워. 난 당신하고 이혼하면 그 사람하고 재혼할 거니까 민정이는 못 데리고 가. 엄마의 말에 아버지도 저를 맡을 수 없다고 했어요. 뭐? 당신은 다른 놈이랑 새살림 차리는데
나는 민정이만 키우면서 호라비로 늙으란 말이야? 나도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할 거니까 민정이는 당신이 데리고 가. 그렇게는 못해. 정 못 키우겠으면 보육원에 보내든지 알아서 해. 어이가 없게도 부모님은 저를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싸웠어요. 결국 두 분은 합의 이혼을 했고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이가 없는 건 두 분은 저를 맞지 않으려고 양육권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혼입파탄의 책임이 있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저의 양육권을 주었고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저를 맡게 되었어요. 저를 짐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엄마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사춘기에 저는 아버지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져서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가도 아버지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소영이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제 마음을 잡아주었어요. 민정아, 우리 곧 고등학생 되잖아. 그리고 3년만 지나면 우리 성인이야. 조금만 지나면 우리 스스로 독립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와. 지금부터 혼자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잡아.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셨어. 소영이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소영이는 왜 부모님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소영이의 엄마는 소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했어요. 원래 처음부터 애정이 없이 소영이의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서 했던 결혼이라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은밀하게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결국은 내연남을 따라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영이의 엄마의 내연남은 바로 소영이 아버지가 대신 무당이 되어주는 바람에 팔자가 바뀐 그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다고 해요. 그 외동아들은 희한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소영이 아버지를 자주 찾아왔는데 소영이의 엄마와 그는 서로 마음이 통해버렸던 겁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저희들도 마음이 통했고 저는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면 소영이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소영이는 제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었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소영이와 저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고 저희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소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상 끼고 다니던 사주나 관상에 대한 책 대신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점을 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점쟁이가 될 팔자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해. 그때부터 소영이는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까지는 저는 소영이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자 놀랍게도 소영이는 전교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소영이는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악착 같은 근성이 있었고 집중력이 대단히 좋았어요. 1학년 때는 제가 소영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정도였는데 이제는 소영이한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자 소영이는 국내 대학이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갈 거라고 했어요. 소영이는 미국의 유명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최첨단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 진출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했고 무난하게 미국의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안 늘 함께였던 소영이와 저는 대학을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컴퓨터 관련 산업이 유망하다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서 컴퓨터를 전공하면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IT 업체는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복지도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급여나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배려, 근무 환경은 나무랄 데가 없이 좋았지만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사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개발팀의 책임자인 부장은 성격이 아주 거칠었고 특히 여직원을 우습게 여기는 꼰대 같은 남자였어요.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남녀 차별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남자 직원이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한 번 더 검토해볼게 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여직원이 그의 지시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말을 하면 바로 인상을 찡그리면서 하여튼 여자들은 생각하는 게 좁아 터져서 안 돼. 크게 보지를 못해요. 그따위로 일할 거면 시주이나 가버려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회식을 할 때는 술은 당연히 여자들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여직원들을 마치 유흥업소의 접대부처럼 생각했어요. 그는 여직원들에게 남자 직원들 사이에 끼어서 앉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은 회식 자리가 아니라 업소의 도움이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불쾌했지만 그런 걸로 시비 걸었다가는 뒤끝이 강한 부장한테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해서 입을 다물고 그가 시키는 대로 남자 직원들 비위를 맞춰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부장은 업무에서도 남녀 차별을 심하게 했어요. 한 번은 부장이 저를 불러서 자기가 지시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물었어요. 부장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완료 시한보다는 늦어질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부장은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되는 거야. 일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해, 입으로. 뭘 시켜도 그저 핑계나 댈 생각만 하지. 여자들은 애 낳는 거 말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 멀뚱하게 서 있어? 어서 가서 일이나 해. 부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서 그놈의 뺨을 갈겨주고 싶었지만 생각뿐이었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지만 도무지 분이 진정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옥상에 있는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정대리였어요. 민정씨, 또 부장놈한테 불려가서 된통 당했죠? 제가 다 봤어요. 그는 웃으면서 제게 커피를 내밀었어요. 부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리로 돌아가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분명히 옥상 정원에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사들고 뒤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화 풀어요. 민정씨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에요.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화를 내지 말고 웃으면서 즐겨요. 입사 2년 선배인 정대리는 자기가 부장한테 지독하게 당했던 경험을 말해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정대리의 말대로 여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부장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면 옥상 정원으로 올라와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정대리가 뒤따라 올라오곤 했어요. 일을 할 때도 정대리는 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동료 직원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호감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정대리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전 수줍게 받아들였어요. 연인 사이가 되자 저희들은 퇴근 후에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사귄다는 소문이 회사 안에 빠르게 퍼졌어요. 그런데 부장은 저와 정대리가 사귀는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저희 회사는 사내 커플을 인정하지 않아서 비밀리에 연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장은 저와 정대리가 들으라는 듯이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연애질이나 하는 인간들이 있어. 참, 나는 말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회사 안에서 일은 안 하고 남녀가 붙어서 히히덕거리는 꼴은 못 봐. 처음에는 부장이란 인간은 원래 말을 함부로 나오는 대로 뱉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갈수록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계속 참다가 정대리가 부장에게 따졌습니다. 부장님, 저와 민정씨 사귀는 건 맞지만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노닥거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고 특히 여직원들에게 성차별적인 말을 하는 건 앞으로 삼가해주세요. 부장은 눈이 동그래져서 정대리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감히 나한테 따지면서 대들어? 이런 건방진 자식이. 부장은 정대리 멱살을 틀어잡고 주먹을 쳐들고 위협을 했어요. 놀란 다른 직원들이 두 사람을 떼놓고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부장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는 정대리와 상의를 하고 회사의 감사팀에 부장의 횡포를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 전에도 몇몇 직원들이 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접대부 취급하면서 성희롱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번번이 접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사팀장이 부장의 고등학교 후배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팀장이 회사를 그만두었고 새로운 팀장이 감사팀에 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부장을 고발했는데 감사팀은 빠르게 진상조사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감사팀에 제보를 했고 그 결과 부장은 회사에서 해고되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눈에 가시 같던 부장이 없어지자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할 맛이 났어요. 2년이 지난 뒤에 저는 대리로 승진을 했고 저희들은 약혼을 했습니다. 집안의 상견례까지 마친 터라 말이 약혼이지 정식 부부나 다름이 없었어요. 남편은 곧 과정으로 승진을 했고 저희들은 1년 뒤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어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8년 만에 소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국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 기술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소영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소영이는 미국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원했던 대로 실리콘밸리에 진출했던 겁니다. 어머 소영아, 이게 얼마만이니? 너무 반갑다. 그래, 미국에서 민정이 너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반가워. 저희들은 뜻밖의 재해에 감격해서 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남편을 소영이에게 소개해 주었고 박람회 기간 동안 저희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영이는 저와 남편을 위해서 다른 업체의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소영이 덕분에 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의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인맥을 넓혔고 실제적인 계약도 하게 되었어요. 박람회 기간 동안에 소영이는 저희 부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도 가보았고 헐리우드의 엄청난 영화 세트장에도 가보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소영이와 저희 부부는 늘 붙어 다녔고 매일같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름 동안의 박람회가 끝이 나고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 배웅을 나온 소영이는 곧 한국으로 귀국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 이제 곧 발령이 날 것 같아. 우리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소영이는 한 달 뒤에 한국에 들어왔고 저희들은 다시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소영이가 일하는 회사와 저희 회사는 박람회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남편과 소영이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던진 부케는 소영이가 받았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애를 가질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때는 항상 반찬이며 여러가지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네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맛이 없어도 너를 생각하는 내 정성을 봐서 맛있게 먹어다오. 어머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전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갈비찜이 제일 좋아요. 그래? 다음에는 내가 더 많이 해가지고 오마. 명절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저 혼자 음식 준비며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와 같이 손수 음식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할 테니 쉬고 계시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자기는 며느리 부려먹는 고약한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저를 거들어 주셨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게 소식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예, 이젠 슬슬 애를 가질 때도 되지 않았니? 여자는 30 넘기면 그때부터 노산이란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이제 애를 가져라.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아무튼 몸 조심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만 안겨다오. 알았지? 시어머니는 손주를 무척이나 기다리셨어요. 한 번씩 친구분들을 만나며 모두들 손주 자랑을 하는데 그게 무척이나 부럽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도 애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2년이 지나자 초조해진 시어머니는 한약까지 지어와서 제게 주셨어요. 애가 잘 들어선다는 약이다. 매일 빼먹지 말고 먹어야 돼.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까지 먹으면서 노력을 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불임 검사를 같이 받아보자고 했어요.
남편도 2년이 지나도록 노력을 해도 임신에 실패하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와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희 둘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의사는 제게 혹시 생리통이 심하고 불규칙적이진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전 사춘기 때부터 생리통이 심한 편이었어요. 어떤 날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해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정된 날이 아닌데 갑자기 생리가 터져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의사는 제게 자궁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어요. 불임의 원인이 자궁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궁기형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동안 생리통이 유난히 심했던 것도 여자로 태어난 이상 감수해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참았는데 생리통이 자궁기형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나 저제나 제 임신만을 기다리면서 몸에 좋은 한약까지 해먹이며 공을 들이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남극의 날씨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애도 못 낳는 년이 며느리로 들어왔나.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반가워서 웃으며 꼭 안아주던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인사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한숨만 쉬셨어요.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앞에만 서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저는 무슨 수를 쓰든지 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자궁기형으로 인한 불임치료가 전문이라는 의사를 찾아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자궁기형 수술을 한 다음에 인공수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해도 기형적인 형태는 남을 수밖에 없어서 습관성 유산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만 했기에 수술을 받고 인공수정을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취급하지도 않으면서 구박을 하셨어요. 걸레 빤다고 행주된다더냐? 수술을 해봐야 괜히 비싼 돈만 날리지 아무 소용없는 짓이야. 어떻게 애도 못 낳는 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시어머니는 애도 못 낳는 년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저한테 모든 일을 맡기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구박했어요. 아니, 너는 전을 전부 태워놓으면 어떻겠다는 거냐? 국은 왜 이렇게 짜? 애를 못 낳으면 음식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냐. 아우, 속 터져. 거듭되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저는 서러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고 인공수정을 하면 곧 임신이 될 거란 기대를 가지고 힘든 과정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은 뜻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매번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2번이나 실패를 하고 제가 지쳐갈 무렵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소영이가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불임으로 고민이 많던 남편과 자주 만나서 소영이와 남편은 서로에게 애정이 생겼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번 정을 통하고 나자 그들은 내연관계가 되었고 소영이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와 이혼하고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잘된 거다. 이참에 애도 못 낳는 거지 같은 년하고는 갈라서고 새 출발해라. 이미 네 애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데 뭘 더 망설이니?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라서라. 시어머니는 소영이의 임신이 악재가 아니고 호재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저를 내치고 소영이를 며느리로 들이자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소영이에게는 약혼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소영이한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어.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탄식을 내뱉으셨어요. 어휴, 내 팔자야.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은 그날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잠도 자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억울해서 밤새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제게 하셨어요. 소영이가 가진 애를 저보고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네 탓이야. 네가 애를 못 낳으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영이가 애를 낳으면 호적에 올려서 키우자. 내가 보니 인공수정인지 뭔지도 안 될 것 같고 남의 애를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네 남편의 씨를 받은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좋으냐. 너도 이제 인공수정하느라 생고생 안 해도 되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불륜을 전부 제 탓으로 돌리면서 당당하게 소영이의 애를 받아들이자고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친구인 내연녀의 애를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져서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애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명백하게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세우세요? 아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좋아,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너같이 염치 없는 년은 꼴도 보기 싫어. 시어머니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킨 다음에 집으로 와서 제게 조용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한순간에 실수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다신 여자 문제로 당신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제발 부탁이야. 미안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소영이의 애를 제 자식으로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래,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애를 못 낳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누굴 원망하겠어.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체념하고 남편의 불륜을 용서하고 소영이의 애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소영이를 만났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임신 6개월에 들어선 소영이의 배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는 순간적으로 애를 가진 임산부인 소영이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이도 제 남편과 있었던 일은 그냥 실수였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애를 줄 테니 바람을 피운 거 눈 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서로 도와서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미안해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는 다시 한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애를 못 낳는 죄인이란 모든 걸 받아들여야 했죠. 소영이는 아들을 낳았고 저희 부부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저는 처음에 아무리 친구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생긴 자식에게 정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을 닮은 갓난애를 보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애가 미운 게 아니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아마 제 머릿속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애를 낳는 것만 생각해 와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얼마 후에 소영이는 결혼을 했고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저는 육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맘카페에도 가입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모든 정성을 아들에게만 쏟았습니다. 그 전에는 길거리에서 애를 안고 다니는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아들을 안고 시장도 다니고 백화점에도 갔어요. 어쩌다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어머 애가 너무 예뻐요 라고 하면 좋아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들이 돌을 넘기자 저는 남편의 불륜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아들을 제가 낳은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저의 행복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소영이가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야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고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휴대폰에서 소영이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이제 유부녀인데도 남편과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는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였어요. 자기야, 밤마다 자기 생각을 하면 몸이 너무 뜨거워져.
남편하고는 아무런 관계를 해도 만족이 안 돼. 자기가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소영이의 문자에 남편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감과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쳐죽일 것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겨우 진정시키고 모든 걸 용서해 주었고 소영이 년이 낳은 애까지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를 속여가면서 계속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칠 동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남편과 소영이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서 남편과 소영이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착수금을 치르고 일주일을 기다리자 흥신소 직원은 두 년놈이 관계를 가지는 모습과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막상 둘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자 저는 다시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제 도를 넘긴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던 겁니다. 내가 남편과 소영이의 불륜을 문제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2번씩이나 용서를 해주고 덮어줄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은 어떻게 되나? 남편이 키우든 소영이가 키우든 확실한 건 제가 혼자서 아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저는 망설여졌어요. 아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키우고 있는 소영이의 아들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또다시 눈감아주면서 제 인생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영이 남편을 만나서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소영이의 남편은 제가 보여준 불륜의 증거들을 보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설마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심정으로 멍하게 있는 소영이의 남편을 보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왕 시작한 김에 모든 걸 털어놓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아들이 소영이와 제 남편의 아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죽으려면 너 혼자 죽지 왜 물귀신처럼 집안을 망치려고 드느냐 욕을 하시면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들었어요. 인연이 이제 하다하다 집안을 아주 말아먹으려고 드는구나. 너 같은 년한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참고 살았는데 이젠 절대 그렇게 못해요. 2번이나 제 가슴에 피멍이 들게 만들었으니 저는 끝까지 소송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계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애도 못 낳는 년 주제에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구나. 마음대로 해. 누가 이기는지 보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하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다가 제가 끝까지 소송을 고집하자 태도를 바꿔서 자기도 맞대응하겠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목적은 어떻게든 위자료를 낮추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애를 못 낳아서 남편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떠들어댔어요.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애를 낳지 못하니 남자가 방황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내연녀가 낳은 아들까지 걷어서 키웠다는 걸 말했어요. 그것이 여자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호소했습니다. 마침내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내연녀의 아들까지 키우게 한 시어머니의 행동은 횡포라고 지적하면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아들을 키우면서 2년 동안 제가 겪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위자료를 낮춰보려다가 몇 배로 덤티기를 쓴 꼴이 되어버렸어요. 소영이 남편도 소영이에게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을 신청했는데 소영이의 친아들이 맞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소영이가 이혼소송을 마무리한 다음에 소영이 남편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아이를 민정씨가 키우진 못하잖아요. 제 전처와 민정씨 전 남편은
아이의 양육권을 서로 미루더니 둘 다 포기했어요. 참 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비록 제 아이는 아니지만 고아원에 맡길 순 없으니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소영이 남편이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 아들이 엄마만 찾으면서 울어요. 저와 가사도우미가 아무리 달래도 울기만 하니 정말 난감하네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짠해져서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방긋 웃었어요. 그날 아들과 하루 종일 놀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2번씩 아들을 보러 가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소영이 남편과 저는 야릇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불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남다른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엄마가 없는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를 만나면서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그는 소영이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자신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소영이를 며느리감으로 정해버렸다고 했어요. 박수무당인 소영이의 아버지의 단골 손님이었던 그의 엄마는 아들의 운세를 점치러 찾아갔다가 소영이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딸과 그녀의 아들을 결혼시켜야 애군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혼사를 약속해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엄마는 점이나 무당의 말을 신봉하고 있어서 소영이의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는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게 싫다고 했지만 그의 엄마는 막무가내로 소영이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를 만난 소영이도 마음에 없는 혼이라는 게 싫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소영이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해서 둘은 부모의 뜻대로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전처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저희들은 부부라고는 하지만 서로 말도 잘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부부였고 서로 각방을 쓰면서 대화조차 없었던 쇼윈도 부부였다고 합니다. 어쩌다 부부 동반 모임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서로 다정한 척 연기를 했지만 집에 오면 남남처럼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 소영이는 결혼 전부터 은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애까지 낳았던 제 전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직 저는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영이 남편이 싫지는 않아요. 더구나 제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애정을 듬뿍 쏟으며 키웠던 아들이라 그와 다시 합쳐서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길게 시간을 끌면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기에 빨리 결론을 내릴 작정입니다. 그 사람과 재혼하기로 제 마음은 거의 결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에 아들을 만나러 가면 그에게 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5세의 남성입니다. 화병이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쌓아둬서 생기는 병일 거예요. 저는 아내와 이혼한 후에 그녀가 제게 저지른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짓들 때문에 화병이 생겨서 1년이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제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도 우라가 치밀어서 성격까지 달라지고 말았어요. 몸이 아닌 마음에 생긴 병이라 약도 없었어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제 스스로 이겨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내를 믿었던 제가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기에는 정신적인 상처와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컸어요. 저는 8살이나 어린 연하의 어린 아내와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2번째 만난 연상의 여인에게 빠져서 사귀다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전처와 이혼을 결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전처가 너무 자유분방하고 이제 22이란 어린 나이여서 가정과 남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2번째 아내도 제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 당한 끔찍한 일들이 꿈에 나타나서 가위에 눌려 몸부림치다가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서 깨곤 했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지 꿈을 꾼 것처럼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사연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여자에게 당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대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미성년자였던 부모님이 저를 낳고 결혼을 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죠.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낯선 여학생을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거야.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 여학생은 할아버지 동료의 딸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셨는데 여학생의 아버지와 유난히 친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처음 여학생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조수로 일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지인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조수로 쓰면서 밥이나 먹여주고 운전을 가르쳐주라고 부탁을 했고, 워낙 마음씨가 좋았고 남의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하는 할아버지는 그를 조수로 쓰면서 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3년 뒤에 그는 운전과 화물트럭 일을 완전히 익혔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일하던 회사에 그가 정식 기사로 화물트럭을 몰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그는 트럭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화물트럭 일이 전국을 다니는 일이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아내는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버렸던 거죠. 그는 어린 딸과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간 아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에 전세금과 현금까지 모두 챙겨서 떠나버려서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해서 일은 하지 않고 술독에 빠져서 지냈는데 할아버지가 그를 다독여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어서 털고 일어나. 그는 할아버지의 동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바람이 난 아내는 잊고 딸만 생각하면서 다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날, 그는 빗길에 과속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다른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고생이던 그의 딸은 오갈 곳이 없어졌고 할아버지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겁니다. 트럭을 모는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할머니도 식당 일을 하셔서 밤늦게 들어오셨기에 아버지와 그 여학생은 둘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여학생을 여동생처럼 보살피며 챙겨주었고 그녀도 아버지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학교도 같이 가고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는 그녀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왔다고 해요. 그러다 여학생이 그 학교 여학생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일진들에게는 표적이 되었고 하굣길에 일진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학교로 가자 그녀는 후미진 골목길에서 여러 명의 일진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며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달려가서 일진들에게 여학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일진들은 아버지를 가스롭게 쳐다보면서 넌 뭐야? 인연 애인이라도 돼? 그래, 내가 제 애인이다. 앞으로 괴롭히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쭈, 그래도 사내 자식이라고 당차게 나오네? 근데 너 오늘 잘못 걸렸어. 일진들은 아버지가 혼자라는 걸 알고 무시하면서 덤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5명의 여자 일진들을 가볍게 제압해버리고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된통당한 일진들은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의 학교 일진들에게 부탁해서 아버지를 손봐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일진들이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5명이나 되는 일진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배웠고 덩치가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 뒤로 여학생과 아버지는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았고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10대의 청춘이 둘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란 감정을 서로 느끼게 되었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몇 달 뒤에 여학생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둘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18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던 거죠. 제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가장이란 책임감을 느껴서 대학 같은 건 포기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알게 된 시장 상인의 권유로 팔려고 나온 상점을 사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점포를 인수하겠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도 이제는 트럭 운전을 그만두시겠다고 하면서 트럭을 팔았고 대출을 받아서 매물로 나온 상점을 인수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인수한 점포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시장에 가게가 생기자 엄마도 아버지와 같이 장사를 하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직원을 3명이나 두고 옆에 있던 가게까지 인수해서 넓게 확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친화력이 좋아서 한번 가게에서 물건 사간 손님은 꼭 다시 오게 만드셨어요. 단골도 많이 늘었고 아무 걱정이 없던 때 할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하게 되셨어요. 트럭 운전을 그만두신 다음에는 할머니와 같이 나들이를 다니거나 취미로 등산을 하시면서 소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많이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자주 쉬어야 해서 등산은 포기를 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만 하셨는데 그마저도 숨이 차서 못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지럼증과 식욕부진까지 생기면서 살도 많이 빠지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 말기라는 청청병력 같은 판정을 받고 마셨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지만 의사는 6개월간의 1차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이미 항암으로 치료할 시기가 지나버려서 방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3개월을 보낸 다음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시장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아버지의 슈퍼마켓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셨어요. 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시장의 상인들은 대형마트 입점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막기엔 그들이 너무나 나약했어요. 마트가 영업을 시작하자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은 썰렁해졌고 대형마트는 날마다 할인 행사에 이벤트를 하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여러가지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때는 시장이 몰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장사를 포기하지 않고 3년을 넘게 대형마트에 맞서서 버티셨어요. 수료를 감수하고 대폭 할인을 해주기도 했고 가까운 곳은 직접 배달도 하면서 단골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미 대형마트의 낮은 가격과 편리함에 취해버린 뒤였어요. 매일같이 적자를 보는 가게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빚만 늘어갔고 3년이 지나자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슈퍼마켓을 처분하셨어요. 부모님은 마지막 폭탄 세일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가게에 쌓인 재고를 일주일 동안 공짜나 마찬가지인 헐값으로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신 부모님은 억울해서 펑펑 우셨습니다. 가게를 처분해서 우선 급한 빚을 갚으셨고 아버지는 용역회사에 있는 친구분을 통해서 건물 경비원으로 일을 하게 되셨고 엄마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한 저는 1년 전부터 공인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검사를 꿈꾸듯이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대부분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경쟁자가 많았기에 결코 쉽고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지만 첫 번째 도전에서는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도전을 했고 회계사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회계사가 된 저는 두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회계법인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회계사 사무소를 여느냐 하는 것이었죠. 제 고민을 들은 선배는 당연히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라고 권했어요. 회계사란 직업은 말이야, 타이틀만 달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엇보다 연줄이 중요해. 아무 연줄도 없고 무턱대고 개업했다가 쪽박차기 딱 좋아. 그러니까 우선 회계법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인맥을 충분히 넓힌 다음에 개업을 해. 선배의 조언대로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신입 회계사인 저는 직속 사수인 여자 팀장에게서 업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사가 저보다 3년이 빨랐지만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회계사가 되었고 저는 2번 도전을 했고 군대까지 다녀와야 해서 입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3년 만에 회계법인의 팀장이 되었으니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녀는 업무에 관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컴퓨터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회계란 숫자를 다루는 일이고 우리가 숫자 하나 잘못 기입하면 우리에게 일을 맡긴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 문서를 다룰 때는 항상 내 눈으로 살펴보아야 해요. 저는 팀장의 깐깐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회계사 실무를 익혀 나갔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저는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팀장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저희 회계법인이 관리하는 회사 중 하나를 맡아서 회계 업무를 처리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 때 활동하던 동아리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재학생인 여자 후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은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할 때도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제 3학년이 은정이와 저는 같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은정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한 오빠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은정이는 제가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깔깔거리면서 웃어주었고 제가 말을 하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게다가 술을 마시고 나면 제게 안주를 집어서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어린 여자 후배의 행동이 부담스러워서 피했지만 은정이는 아이 오빠 우리 사이 어때요? 자, 입 벌려요. 저는 마지못해 은정이가 집어주는 안주를 받아먹게 되었고 다른 선배와 후배들은 저희 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였지만 은정이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제 동기 한 놈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 동기는 얄궂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호야, 은정이란 애가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오늘 처음 봤는데 좋아하기는 무슨, 그냥 졸업한 동아리 선배라고 하니까 잘해주는 거겠지. 아니야, 내가 여자들 여러 겪어봐서 잘 아는데 은정이가 너를 보는 눈빛이 느낌이 달라. 한번 잘해봐라.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좋고 적당히 데리고 놀면서 재미보기에는 딱 좋은 스타일이다. 저는 동기 말을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마라. 은정이라는 애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조심해야 하는 여자야. 그때 동기놈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사 때 만났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은정이는 제게 자주 연락을 했어요. 저도 예쁘고 어린 후배가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싫지는 않아서 은정이가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저는 선배로서 별다른 뜻이 없이 은정이를 만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정이는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사귀자는 말을 했어요.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 오빠 좋아. 아버지 없이 외동딸로 엄마 밑에서 혼자 자라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들을 보며 이상하게 끌렸거든. 그 중에서도 오빠는 특별해. 은정이는 저를 선배가 아니라 연인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은정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은정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은정이의 엄마는 재혼을 하지 않고 은정이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철이 들자 나이가 훨씬 많은 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는 남자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편하고 기대고 싶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정도로 외모가 되고
이제 22살의 어린 은정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은정이와 저는 8살이나 차이가 났기에 그녀와 사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둘 다 성인인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전 저보다 1살이나 2살 정도 차이가 나거나 동갑인 여성과 사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치면 서로 터놓고 대화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평생을 배우자라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성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은정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은정아, 오빠도 네가 좋아.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 같이 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우리 그냥 지금처럼 편한 선후배로 지내자. 저는 둘러서 제 마음을 은정이에게 말했지만 은정이는 막무가내로 제가 좋다고 매달렸어요. 저는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은정이는 매일같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저밖에 없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는 문자를 매일같이 보냈어요. 은정이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가 한 달이 넘게 계속되자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매력적인 여자의 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은정이를 제 연인으로 생각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몇 개월의 연애 끝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은정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을 할 생각이었지만 은정이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오빠, 나 내년이면 졸업해. 지금 결혼하나 내년에 하나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오빠의 아내가 되고 싶어. 오빠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오빠와 나를 닮은 예쁜 애도 낳고 싶어.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 저는 할 수 없이 은정이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곧 결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엄마는 걱정부터 하셨어요. 너희들이 좋다면야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내가 겪어보니 여자가 애를 너무 빨리 낳아도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 엄마는 18의 어린 나이에 저를 가지면 여자로서 인생은 시작도 못 해보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하나의 엄마로 살아온 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은정이가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하면서 애를 가지는 걸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될 애 인상을 보니 얼굴에 바람기가 가득하더라. 원래 인물이 반반한 년들은 주위에 남자들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법이야. 나는 이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엄마, 은정이가 생긴 건 날라리처럼 보이는데 겪어보면 착하고 순수한 여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저만 사랑한다는 건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결혼을 한 뒤에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면 은정이와 같이 행복한 신혼의 단꿈을 즐기게 될 거란 저의 기대는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어요. 은정이는 결혼을 하자마자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은정이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보, 아침 안 먹을 거야? 나 아침 같은 거 안 먹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 참, 나 어제 학교 과제하느라고 새벽에 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출근이나 해. 결혼 전에 은정이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뭐든지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아침을 차려주기는 고사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도 늘 배달 음식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제가 나들이라도 가자고 하면 은정이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 주는 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어. 다음 주에 가자.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은정이는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은정이는 음식은 고사하고 청소나 빨래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집안은 돼지우리처럼 쓰레기가 나뒹굴고 지저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느라 신경이 예민해진 아내를 위해서 제가 빨래며 청소에 싱크대에 날마다 잔뜩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지만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참다 못한 제가 화를 내며 은정이도 제게 짜증을 냈어요. 여보,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여자가 집안에서 청소나 빨래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당신 뭐 하는 여자야? 내가 집에서 놀아? 학교에서 강의 들어야 하고 과제도 해야 한단 말이야. 더구나 이제 곧 시험 기간이 코앞에 닥쳐서 공부해야 할 게 엄청 많단 말이야.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건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요즘 남자들이 집안일은 다 한다고 하더라. 나도 그냥 놀고 있어? 회사 일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단 말이야. 결혼한 여자는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이 우선이야. 핑계대지 말고 내일부터는 집안일부터 말끔하게 해놓고 학교를 가든지 해.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파출부처럼 집안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이 회사를 다니듯이 나도 학교를 다녀. 그럼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좋아. 우리 당번을 정해서 요일별로 집안일을 나눠서 하도록 해. 아 몰라.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마. 아내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직 학생인 자기 입장만 늘어놓으면서 모든 걸 저한테 시키려고 들었어요. 결혼 후 2달이 지나면서 저와 아내는 수시로 다투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의 마찰은 집안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수시로 남자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당연히 여자친구들과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허락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갔던 겁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아내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과 껴안고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민박집으로 보이는 방 안에서 아내는 달랑 속옷만 입고 남자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낄낄대면서 술을 마시는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어요. 보는 제가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지경이었죠. 어이없게 아내는 사진 설명에 남친들과 옷 벗기기 게임을 했는데 내가 계속 졌다. 벗으라면 벗어야지. 그날 어디까지 벗었을까? 그건 비밀이지. 이런 멘트를 달아놓았던 겁니다. 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이가 없게도 그게 뭐 어떠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시비야. 당신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란 말이야. 아무리 친구라도 다른 남자들 앞에서 속옷만 입고 어울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게임이라고 했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유부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여기가 이슬람 국가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내는 도리어 제게 화를 냈어요. 아내는 그냥 친구들과 재미삼아 어울렸던 것 뿐이고 절대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니 저는 아내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 학교의 남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과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나고 다녔어요. 저는 아내에게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동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아내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내와 제가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면서 1년을 넘긴 다음에 저는 아내에게 애를 가지자고 했어요. 결혼 전에 아내는 애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결혼 후에 아내는 제게 피임을 요구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신혼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요구대로 피임을 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도 1년이 지났고 아내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졸업반이긴 하지만 나 아직 대학생이야. 그런데 지금 애를 가진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결혼하면 애부터 가지고 싶다는 말은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나도 당신이 자꾸 밖으로 돌면서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저는 애가 생기면 아내가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단칼에 거부했어요. 난 싫어. 결혼 전에는 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애를 가지자는 말은 꺼내진 마. 아직은 애 엄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내는 결혼 전에 제게 했던 말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전 결혼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아내에게서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의 침대에 눕히고 피임을 하지 않고 관계를 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반항을 했고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로 하면 강간이라는 거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말했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저와 관계를 거부하고 각방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달래도 아내는 저를 밀어내면서 거부했어요. 저희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난 다음에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동기는 제게 정말이지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예전에 아내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던 동기는
저를 보자 먼저 아내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어요. 저는 힘없이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동기에게 말해주었죠. 그러자 그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을 피해 다른 자리로 가자고 하더니 아내가 제게 숨기고 있던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여러 남자와 난잡하게 놀아놨고 지금도 어울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친하게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어요. 동기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놀기는 좋지만 조심해야 하는 여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 전부터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남의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을 아꼈어. 그런데 은정이가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심해. 너도 한번 잘 살펴봐.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 저도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기가 경고를 해준 대로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불륜의 증거를 찾아서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어이없게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제게 들키고도 뻔뻔스럽게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쩌다 실수한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뿐이야. 아내는 가증스럽게도 저만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바보로 생각해?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지만 당신이 아직 대학생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부부로 살았던 걸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갈라서자. 나 당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 날 지경이야. 제가 마음을 완전히 굳혔다고 생각한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합의이혼을 하고 1년 남짓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처와 이혼하고 갈라선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겪게 되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사수인 팀장의 비리를 알게 되었던 거죠. 저는 어느 기업의 분기 결산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그 일에서 손 떼라고 지시를 했어요. 감사 보고서를 거의 다 작성한 상태여서 저는 갑작스러운 하차 명령이 의아해서 팀장에게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팀장님, 감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손을 떼라고 하시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윗선에서 그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제가 다시 정밀하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팀장은 상부의 지시라고만 말하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지시이니 저는 그 회사의 감사에서 손을 뗐는데 얼마 후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 기업의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탈세를 도와주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팀장은 처음부터 저를 배제하고 그 기업과 결탁해서 부정을 저지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회사 간부에게 팀장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정 팀장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지.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김 대리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일체 비밀을 유지해. 저는 상급자만 믿고 처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실은 회사 내규에 따르면 바로 파면이었기에 저는 곧 팀장이 사직서를 내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팀장은 회사에서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했어요. 팀장은 승진을 하고 며칠 뒤에 제게 퇴근 후에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팀장은 저를 조용한 술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김대리, 강 부장한테 내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일러 바쳤죠?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팀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기업 회계는 맑은 물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팀장님이 늘 말했었죠. 전 팀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팀장은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아주 잘났네. 그녀는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술을 마신 다음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김 대리는 회계 부정을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엄청난 일을 일개 직원인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도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어요. 팀장은 저희 회사의 고위급 간부들과
회사 임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부정을 저질러 왔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김대리,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설마 나를 국가기관에 고발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 간부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면 일개 직원인 제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국가기관에 제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다가 다치지 말고 잊어버려요. 팀장의 말이 맞았어요. 괜히 정의감에 들떠서 설쳐대다가는 저만 피해를 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너무나 괴로웠어요. 보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기업의 회계 부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모든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장은 바로 저를 호출했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제게 욕을 마구 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미쳤어? 이래봐야 너만 죽어. 지금이라도 허튼 짓 하지 말고 당장 고발 취하해. 안 그러면 아주 험한 꼴 당하게 될 거야. 어차피 이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고발을 취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정말 미쳤네. 부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제 얼굴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면서 쌍욕을 했어요. 그날 퇴근을 하자 팀장은 다시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갔던 술집에 마주 앉은 팀장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김대리가 고발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김대리, 내가 부탁할게. 우리 거래해요. 팀장은 저와 하룻밤을 자줄 테니까 고발을 취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30 초반의 팀장은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쓰더라도 제 마음을 돌리려고 절박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흘러넘치는 팀장의 유혹에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거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가지는 건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음날 저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5년이 넘게 일했던 회사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게 되자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이혼에 이어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한순간에 백수가 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무작정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거리로 나와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정해진 목적지는 없지만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물끄러미 창밖을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내키면 아무 곳에서나 내려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괜찮은 식당이 보이면 들어가서 밥을 먹었고 분위기 좋은 카페가 보이면 들어가서 1시간이 넘게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죠. 그날도 저는 거리에서 정처 없이 배회하다가 눈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소파는 푹신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감각적인 카페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인테리어도 소박했고 은은한 조명이 비춰지는 곳에는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고 음악도 걸그룹의 노래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 조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음악과 이런 고전적인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신란하거나 뭔가 조용히 생각할 게 있을 때는 늘 그 카페에 들리곤 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혼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저를 카페의 여사장도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하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앞에 앉았어요. 실례해요. 방해가 안 된다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 특이한 손님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쪽은 그 중에서도 유별난 것 같아요. 그녀는 제게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어요.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있으면 한번 털어놔봐요. 혹시 알아요? 제가 도움이 될지. 그녀는 자기가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면서 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털어놓았어요. 결혼 후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남편은 관계를 할 때마다 이상하고 변태적인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걸 거부하면 남편은 그녀에게 욕을 하면서 심하게 때렸던 거죠. 그녀는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심리상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을 한 다음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했습니다. 저는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녀에게 제가 겪은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차분하게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고 어떻게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저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 같은 게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골이 되어서 제 취향을 알게 된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고 가끔씩 저의 말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때로는 누나처럼 또 어떤 때는 엄마처럼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제 고민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방법을 말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연하의 전처와 살 때 철이 없는 전처가 저지르는 사고를 저 혼자 뒷감당을 해야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정신적으로 그녀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위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들의 사이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깊어졌어요. 저는 그녀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제 마음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조언과 위로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많이 없어져서 저는 회계사무소를 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녀의 집에는 장모와 후배가 같이 살고 있는데 장모는 몸이 아파서 자기가 보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야, 우리 분가해서 따로 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그러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자. 아내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을 빼서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야, 내가 급하게 막아야 하는 돈이 있어서 그래. 다음 달에 돌려줄게.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당에 돈 문제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아서 전세금을 아내에게 빌려주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어머, 형부 어서와요. 언니가 형부 정말 잘생겼다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정말이네. 반가워요. 그녀는 이름이 미연이라고 했고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날 아내와 저 그리고 미연이는 저를 환영하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자 미연이는 아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제게 몸을 기대기도 하고 제 다리에 손을 얹고 쓰다듬으면서 자극을 주었어요.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미연이의 손을 치웠지만 그녀는 더 깊게 몸을 밀착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미연이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그 뒤로 아내가 집을 비우기만 하면 미연이의 수상한 행동은 어김없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카페를 쉬는 날 동창들과 같이 여행을 간다면서 집을 비웠어요. 전 혼자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미연이었어요. 그녀는 이불을 들추고 제 옆에 눕더니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미연이는 속옷만 입은 채로 제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있었어요. 미연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서 나가. 아이, 형부 왜 그래? 우리 둘뿐인데.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 같이 자자. 나 형부 좋아한단 말이야. 미연이는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게 안겨왔어요. 안 돼. 나는 너랑 이런 짓 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서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연이는 안방에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웬만하면 미연이와 단둘이 집에만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도 수시로 이상한 문자나 사진을 보내면서 저를 노골적으로 유혹했어요.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내에게 말해서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미연이가 왜 제게 접근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유혹을 하는지 어처구니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샤워를 할 때 아내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여러 개의 문자가 계속 오자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았고 머리털이 쭈뼛 정도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는 아내의 전남편이 보낸 것이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니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천벌 받으려나. 전 남편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저주를 아내에게 퍼부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은 이전의 문자까지 확인해보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이 미연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했고 거액의 위자료를 그녀에게 주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아낸 겁니다. 저는 이제야 미연이가 왜 제게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왜 미연이와 같이 살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연이와 바람을 피웠다고 뒤집어 씌워서 전 남편처럼 위자료를 뜯어낼 생각이었어요. 저는 며칠 뒤에 아내와 미연이가 하는 대화를 듣고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한 전날 그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미연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전 남편처럼 전 재산을 모두 날릴 뻔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을 한 저는 여자라면 질색을 하는 비혼주의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